서울의 차가운 저녁. 비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지만 한유진은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비좁고 축축한 옥탑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낡은 책상 스탠드에서 나오는 유일한 불빛이 그녀 앞에 종이에 적힌 잔인한 숫자들을 비추고 있었다. 집 압류 통지서, 아버지의 병원비 청구서. 숫자들은 마치 그녀의 무력함을 비웃는 악마처럼 춤을 추고 있었다. 한때 금융분석학과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었고 놀라운 정확성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을 예측할 수 있었던 한유진은 이제 바로 그 숫자들에 의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지식과 재능은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무의미해졌다. 그녀와 그녀 가족의 삶이 무너지고 있었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법률 사무소로부터 온 전화는 믿을 수 없는 제안, 구원의 옷을 입은 악마와의 계약을 가져왔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고 기계적이었다.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인 JK그룹의 법무팀 소속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한유진 씨, JK그룹의 강지훈 대표님께서 당신에게 혼인 계약을 제안하셨습니다. 유진은 숨을 멈췄다. 강지훈. 그 이름은 신문 경제면에서나 볼 수 있는 이름이었다. 젊은 나이에 JK그룹의 총수가 되었지만 의문의 사고 이후 대중 앞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비밀스러운 인물. 그에 대한 소문은 무성했다. 사고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되었다는 것. 성격이 얼음처럼 차갑고 냉혹해졌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내부의 적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 변호사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갈랐다. 계약 조건은 간단합니다. 3년간 강 대표님의 법적 아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당신 가족의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추가로 미화 500만 달러를 지급할 것입니다. 500만 달러. 그 숫자가 유진의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그것은 단순히 많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생명이었고 어머니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이었으며 이 지긋지긋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왜 저죠? 유진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 대표님께서는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아내가 필요하십니다. 한유진 씨의 배경은 깨끗하고 학력도 우수하며 현재 처한 상황 덕분에 우리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의 절망이 바로 그녀가 선택된 이유라는 사실이 비참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울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과 병상에 누워 희미한 숨을 내쉬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알겠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며칠 후 유진은 검은 세단에 실려 서울 외곽의 한 저택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녀가 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높고 견고한 담벼락 철저한 보안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 자리 잡은 거대한 저택은 집이라기보다는 현대적인 요새처럼 보였다. 차가 멈추자 무표정한 얼굴의 비서가 나타나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저택 내부는 차가운 미니멀리즘의 극치였다. 거대한 공간은 최고급 대리석과 유리금속으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복도를 울리는 것은 오직 그녀의 구두소리와 비서의 발소리뿐이었다. 그녀가 안내된 곳은 거대한 서재였다. 방 안은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져 어두웠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은 장식품처럼 고요했다. 방 한가운데 한 남자가 최첨단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대표님, 한유진 씨가 도착했습니다. 조비서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가 말했다. 휠체어가 천천히 돌아섰다. 어둠 속에서 남자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다.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유진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잡지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잘생긴 얼굴이었다. 날카로운 콧날, 다부진 턱선, 짙은 눈썹.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고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눈은 예리하고 분석적이었으며 마치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려는 듯 했다. 그리고 그 순간 유진의 심장이 멎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다. JK그룹의 냉혹한 CEO가 아니었다.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서 함께 비밀을 나누고 그의 가족이 갑자기 이사를 가기 전 꼭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던 친절하고 영리했던 소년이었다. 따뜻했던 과거의 기억이 잔인한 현재의 차가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강지훈, 그녀의 첫사랑이었다. 유진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충격, 불신, 슬픔, 그리고 잊고 있던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 뒤섞여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멈추기 위해 주먹을 꽉 쥐어야 했다. 금융분석가로서 압박감 속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엄청난 노력을 요구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알아봤다는 사실을 숨겨야만 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내보이는 것이고 이것은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이기 때문이었다.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멍청한 짓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알아보았지만 철저히 무시하는 것일까.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계약서는 읽어봤을 거라 생각하지. 내 아내로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세상 사람들 특히 내 삼촌인 김 회장 앞에서 완벽한 연기를 하는 것뿐이야. 내게 질문하지 말고 내 일에 간섭하지 말고 조용한 그림자처럼 지내. 할 수 있겠나? 그는 완전한 무관심으로 그들의 결합을 단지 몇 가지 조항과 의무로 축소시켰다. 그의 눈에는 어린 시절의 따뜻함이라고는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다. 유진의 눈앞에 있는 것은 그녀가 알던 소년이 아니라 차갑고 부서진 한 남자일 뿐이었다. 조 비서가 그녀 앞으로 계약서를 내밀었다. 차가운 법률 용어들은 그들의 관계를 철저히 비인격적인 거래로 규정하고 있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그만두고 이 요새 같은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자 그녀는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이 계약서 위에서 움직였다. 한유진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그녀의 자유와 이름,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심장까지도 팔아넘기는 증표가 되었다. 그녀가 서명을 마쳤을 때 강지훈의 눈이 살짝 좁혀지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가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낸 것일까? 이제부터 당신은 JK그룹의 안주인이야. 조 비서가 당신이 머물 곳을 안내할 거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조 비서가 정중하게 그녀를 밖으로 안내했다. 거래는 성사되었다. 서재의 무거운 문이 닫히고 강지훈은 다시 어두운 방에 홀로 남았다. 유진이 떠난 후 그는 한동안 계약서에 적힌 그녀의 서명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음 같던 얼굴에 아주 잠깐 복잡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고통이었을까 아니면 희미한 그리움이었을까. 그러나 그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냉혹한 CEO의 가면이 그의 얼굴을 덮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한유진,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는군.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잔인한 운명의 서막이 그렇게 올랐다. 한유진의 새로운 삶은 조 비서가 안내한 저택의 한쪽 날개에 있는 그녀의 방에서 시작되었다. 방은 마치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처럼 호화롭고 넓었지만 동시에 차갑고 비인격적이었다. 모든 가구와 장식은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지만
그곳에는 한유진이라는 사람이 존재할 공간은 없는 듯 했다. 그녀가 가져온 몇 안 되는 소박한 짐들은 그 화려함 속에서 초라하게 보였다. 마치 그녀 자신이 이 거대한 저택에서 이질적인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집안의 총괄 집사로 보이는 나이든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엄격했고 눈빛에서는 은근한 경멸이 느껴졌다. 그녀는 유진을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이 아닌 특별한 직함을 가진 고용인처럼 대하며 집안의 엄격한 규칙들을 나열했다. 사모님께서는 아침 8시에 대표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대표님의 서재는 허락 없이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인과의 불필요한 연락은 삼가셔야 합니다. 그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유진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감시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히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저항할 때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호랑이 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선 지형을 파악하고 적의 움직임을 읽어야 했다. 첫 번째 시험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날 저녁 저택의 거대하고 위압적인 다이닝룸에서 열린 첫 가족 식사 자리였다. 긴 테이블의 상석에는 강지훈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흠잡을 데 없이 잘 차려입은 정장 인자해 보이는 미소. 하지만 그 미소는 그의 차갑고 계산적인 눈에는 닿지 않았다. 그가 바로 강지훈의 삼촌이자 JK그룹의 실질적인 2인자 김태수 회장이었다. 김 회장 옆에는 그의 아내와 아들인 강민혁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으로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값비싼 도자기로 가득한 방에 들어온 더러운 길고양이 보듯 하는 눈빛이었다.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김 회장이 포문을 열었다. 사혜아가 우리 지훈이와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 듣자 하니 집안 사정이 꽤 어렵다고 하던데. 그의 질문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호기심처럼 들렸지만 실은 유진의 출신을 들먹이며 그녀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다. 유진은 잠시 포크를 내려놓고 김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가치가 배경에 의해 결정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훈 씨와 저는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도 그렇다고 변명하지도 않았다. 김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유진이 그저 돈에 팔려온 순진한 여자아이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눈앞의 여자는 예상보다 훨씬 당돌했다. 그의 아들 민혁이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필요한 부분이라 우리 사촌 형님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예쁜 인형이 필요했던 모양이고 당신에게는 그 돈이 필요했던 거겠지. 아주 간단한 거래 아니야. 모욕적인 말에 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지훈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내 아내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한다. 식사 자리에서는 음식 맛에나 집중하는 게 좋을 거야, 미녀가. 한마디였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민혁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 회장은 다시 인자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강지훈은 유진을 보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타인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았을 뿐이다. 유진은 깨달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유진은 저택에서의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는 거대한 도서관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금융보고서와 시장 분석 자료를 읽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 수는 없었다. 언젠가 이 감옥 같은 곳을 벗어날 때를 대비해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두뇌를 계속해서 날카롭게 쉬어버렸다. 그러면서 그녀는 강지훈을 먼 발치에서 관찰하기 시작했다.
계약에 묶인 아내로서가 아니라 뛰어난 분석가로서. 그리고 그녀는 아주 작은 균열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도서관에서 두꺼운 책을 읽던 유진은 실수로 책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쿵 하는 큰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방 건너편 소파에서 서류를 보고 있던 강지훈의 다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하는 것을 유진은 보았다. 전신마비 환자에게서는 나타날 수 없는 반사적인 근육의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재빨리 책을 주웠다. 또 한 번은 그가 차를 마실 때였다. 그는 책상 반대편 끝에 있는 서류를 잡기 위해 몸을 뻗었다. 그 순간 그의 허리 근육이 균형을 잡기 위해 긴장하는 것이 유진의 눈에 포착되었다. 휠체어에 오랫동안 앉아있던 사람이라면 퇴화되었어야 할 근육이었다. 그리고 그의 손. 그의 손은 몇 년 동안 휠체어에 갇혀 지낸 사람의 부드러운 손이 아니었다. 꾸준한 물리훈련이나 운동을 한 사람에게서나 볼 수 있는 단단한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이런 작은 단서들은 다른 사람이라면 쉽게 놓쳤을 테지만 유진의 분석적인 마음은 그것들을 하나씩 맞춰 나갔다. 그의 장애가 진짜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일까? 만약 연극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의심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속에 심어졌다. 강지훈 역시 그녀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지성을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그는 일부러 미세한 오류가 포함된 복잡한 재무보고서를 서재 책상 위에 실수로 놓아두었다. JK그룹의 한 자회사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놓은 문서였다. 그날 저녁 그는 도서관에 있는 유진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다. 동남아시아의 기술 분야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만약 유진이 평범한 여자였다면 그저 일반적인 대답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낮에 서재를 지나치다 흘끗 본 그 보고서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 문서를 봤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그 오류를 지적하는 대답을 했다.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 예를 들어 그 보고서에 언급된 자회사 X가 투자한 것과 같은 곳들은 거품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중한 위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녀의 대답은 강지훈에게 3가지 사실을 알려주었다. 첫째, 그녀는 복잡한 기업 데이터를 읽고 이해할 만큼 똑똑하다. 둘째, 그녀는 그 보고서를 볼 만큼 관찰력이 뛰어나다. 셋째, 그녀는 그를 직접적으로 추궁하지 않을 만큼 신중하다. 강지훈의 차가운 눈에 처음으로 다른 빛이 스쳐 지나갔다. 감탄인지 계산인지 알 수 없는 빛이었다. 그는 그녀의 잠재력을 정확히 꿰뚫어 본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날 밤 도서관에는 2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한유진 씨,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관찰력이 뛰어나군. 그의 말은 칭찬인 동시에 경고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가면 뒤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2 사람 사이의 게임은 훨씬 더 복잡해졌다. 유진은 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알던 그 소녀는 정말 영원히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이 차갑고 계산적인 남자, 안아주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계약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체스판의 플레이어가 되어 있었다. 김태수 회장은 한유진의 평정심에 심기가 불편했다. 그는 그녀가 그저 돈에 눈이 먼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했지만 첫 식사 자리에서 보여준 그녀의 당당함은 그의 예상을 빗나갔다. 그는 그녀를 더 정교한 덫으로 시험하기로 마음먹었다. 굴복시키거나 아니면 쓸모를 확인하거나. 며칠 후 JK그룹이 주최하는 상류층 자선 행사에 유진도 참석해야 한다는 통보가 내려왔다. 이것은 명백한 김 회장의 계략이었다. 그의 목표는 2가지였다.
첫째, 그들만의 세상에서 아무런 연고도 경험도 없는 유진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는 것. 둘째, 그녀를 사업적 계략의 미끼로 사용하는 것. 하지만 유진은 겁먹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이 또 다른 시험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저택의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 행사에 참석할 주요 인사들의 명단을 연구했다. 그들의 사업 취미, 최근 관심사까지. 그녀는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학생처럼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행사 당일 그녀는 신흥 부자처럼 보이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순하지만 우아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드레스를 선택했다. 행사장은 화려함과 위선이 뒤섞인 전쟁터였다. 김 회장의 아내와 며느리는 영향력 있는 재계 인사들 앞에서 일부러 유진의 드레스에 대해 촌평을 하며 그녀를 비웃으려 했다. 어머 세아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수수하게 입는 게 유행인가 보네.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 순간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이 대화하던 미술계 거물을 향해 말했다. 사모님의 안목은 여전하시군요. 이 드레스는 최근 주목받는 신진 디자이너의 작품인데 미니멀리즘을 통해 본질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이 마치 얼마 전 관장님께서 새로 구입하신 김황희 화백의 작품 철학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지적인 답변에 미술계 거물의 눈이 빛났고 김 회장의 아내는 할 말을 잃었다. 유진은 그저 방어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상황을 역전시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녀는 밤새 연구한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인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사람들은 강지훈의 젊은 아내가 단순한 꽃병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라기 시작했다. 휠체어에 앉은 강지훈은 이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상어떼가 우글거리는 바다를 우아하게 헤엄치는 그녀의 모습을 흥미롭게 바라봤다. 그녀의 전략적인 사고방식이 실전에서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직접 목격한 것이다. 그의 차가운 눈빛 깊은 곳에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희미한 만족감이 피어올랐다. 계획이 실패하자 김 회장은 초조해졌다. 그는 회사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고 바로 그 조급함이 유진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어느 날 오후 강지훈은 유진에게 자신의 서재에서 특정 파일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지만 유진은 이것 또한 시험의 연장선임을 알았다. 그의 개인적인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집안 곳곳에 깔려있을 김 회장의 눈과 귀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서재로 들어갔다. 지훈이 말한 파일을 찾던 중 그녀의 눈에 책상 위에 놓인 고성능 노트북이 들어왔다. 마침 급한 전화로 잠시 자리를 비운 조 비서가 잠금 화면으로 전환하는 것을 잊은 모양이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스프레드시트의 일부가 떠 있었다. 유진의 분석가적 본능이 발동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화면의 숫자들을 훑었다. 비자금 계좌, 유령회사, 부풀려진 청구서에 사용되는 익숙한 코드들. 전형적인 기업 횡령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자금 흐름의 종착지는 다름 아닌 김태수 회장이 비밀리에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사들이었다. 이것은 영이 나는 총구 바로 스모킹 건이었다. 훔쳐보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유혹은 너무나 강렬했다. 그녀는 조 비서가 돌아오기 전 몇 초의 짧은 시간 동안 핵심적인 숫자와 회사 이름들을 머릿속에 새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태연한 척 지훈이 말한 파일을 들고 서재를 나섰다. 이제 그녀는 너무나 위험한 정보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은 김 회장의 비자금 문제와 강지훈의 정체에 대한 의문으로 뒤엉켜 있었다. 두 개의 거대한 미스터리가 그녀의 눈앞에서 교차하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저택의 실내 정원으로 향했다. 신선한 밤 공기를 마시면 복잡한 머릿속이 정리될 것 같았다. 그때 정원과 연결된 개인 헬스장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강지훈의 사고 이후로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곳이었다. 호기심에 이끌린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안의 광경에 숨을 삼켰다. 희미한 조명 아래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재활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아직 부자연스러웠지만 그는 분명 하반신 마비 환자가 아니었다. 방구석에는 그의 휠체어가 마치 연극 소품처럼 조용히 놓여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의 모든 의심이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장애를 가진 CEO라는 그의 페르소나는 모두 거짓이었다. 유진은 유령처럼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온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배신감 공포 혼란이 그녀를 덮쳤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를 세상 모두를 속이고 있었다. 그들의 계약, 결혼 자체가 거대한 기만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가 꾸미는 이 위험한 연극의 목적은 무엇일까? 낮에 본 비자금 서류가 갑자기 훨씬 더 불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그는 그녀의 기억 속 다정한 소년인가? 아니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장기말로 사용하는 냉혹한 괴물인가? 하지만 혼란 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의문의 사고 위장된 장애 삼촌의 횡령. 강지훈은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는 먹잇감을 잡기 위해 죽은 척 엎드려 있는 사냥꾼이었다. 유진은 어둠 속에서 홀로 앉아 자신이 쥔 위험한 진실을 곱씹었다. 이제 그녀는 선택을 해야 했다. 그에게 진실을 추궁할 것인가? 침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칠 것인가? 그녀에게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던 소년의 기억과 세상을 속인 남자의 이미지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플레이어로 남을 수 없었다. 그녀는 행동해야만 했다. 한유진이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는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김태수 회장은 이제 그녀를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그가 생각했던 순진한 볼모가 아니었다. 그녀를 제거하거나 무력화시켜야만 했다. 그는 더 교활하고 악랄한 계략을 꾸몄다. 그는 유진이 경쟁사로부터 돈을 받고 정보를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라는 거짓 증거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방에 몰래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그녀가 경쟁사 고위직과 비밀리에 접촉한 것처럼 보이는 합성 사진을 만들었다. 그리고 조작된 자금 추적 기록을 통해 그녀가 거액의 돈을 받은 것처럼 꾸몄다. 며칠 후 김 회장은 이 증거들을 들고 강지훈을 찾아갔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마치 가문의 안위를 걱정하는 충신처럼 연기했다. 지훈아,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정말 마음이 아프다. 네가 들인 저 아이 한유진이 우리 뒤통수를 쳤다. 우리 회사의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있었어. 여기 그 증거들이다. 그는 서류들을 휠체어에 앉은 지훈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목표는 지훈이 충격을 받고 유진과 즉시 이혼하게 만들어 그를 다시 외톨이로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 회장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유진은 이미 그의 계획을 눈치채고 있었다. 며칠 전 총괄 집사가 청소를 핑계로 그녀의 방을 뒤지는 것을 목격했고 그 과정에서 교묘하게 숨겨진 도청 장치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것을 제거하는 대신 역으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도청 장치를 향해 일부러 주식시장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친구와의 통화에서 JK그룹의 내부 사정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순진한 사람처럼 연기했다. 그녀는 김 회장이 자신을 얕보고 있다는 사실을 최대한 활용했다. 그리고 지금 김 회장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을 직감한 유진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체스 게임이었고 상대가 자신의 킹을 잡으러 온 이상 더는 폰 뒤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패를 걸고 게임의 판도를 뒤집어야만 했다. 그녀가 가진 최고의 패는 진실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호출도 없이 강지훈의 서재로 향했다. 계약서에 서명했던 바로 그 방. 모든 것이 시작된 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거나 혹은 새롭게 시작해야 했다. 지훈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차가운 무관심의 가면이 씌어 있었다. 유진은 문을 닫고 그의 앞에 섰다. 그녀는 비난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냉정한 사실을 전달했다. 회장님께서 제가 산업 스파이라는 조작된 증거로 저를 쫓아내려 하시는군요.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다. 유진은 그의 침묵에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분은 제가 이용하기 쉬운 약점이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틀렸어요. 그분이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 틀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예를 들자면 X자회사의 재무 건전성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JK그룹 CEO의 신체적 한계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것은 명백한 도전이었다. 처음으로 지훈의 가면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의 눈에 놀라움, 경계심, 그리고 이내 위험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그녀가 다음 말을 하도록 압박했다. 유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당신이 마비 환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강지훈 씨. 헬스장에서 봤으니까요.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의 삼촌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제가 모르는 건 단 한 가지, 당신이 왜 이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있냐는 겁니다. 서재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적이 흘렀다. 지훈은 오랫동안 그녀를 꿰뚫을 듯이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대담함과 지성에 대한 감탄, 그리고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이 탄로난 것에 대한 분노가 교차했다. 마침내 그는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그녀 앞에서는 연극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그것은 패배의 한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자의 한숨이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군.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몇 년 전의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회사 내부의 누군가가 저지른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그 사고로 아버지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자신은 겨우 목숨을 건졌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저기 여전히 가까운 곳에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상을 과장했다. 하반신 마비라는 극단적인 연극을 통해 적들이 자신을 얕보게 만들고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비밀리에 조사를 하고 힘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회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당신을 선택한 건 당신의 배경이 깨끗하고 절박한 상황이 당신을 통제하기 쉽게 만들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야. 완벽한 위장막이었지. 그의 목소리에는 자조적인 기색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을 과소평가했어. 처음부터 당신을 알아봤지만 이 전쟁에서 개인적인 감정은 사치라고 생각해서 외면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두 사람 사이의 권력 균형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훈은 더 이상 그녀를 계약으로 묶인 아내로 보지 않았다. 그는 잠재적인 동반자를 보고 있었다. 김 회장은 자신의 가장 큰 위협이 휠체어에 앉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걸 몰라. 당신의 분석력,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능력. 당신은 그가 계산에 넣지 못한 유일한 변수야. 그는 유진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이건 더 이상 돈을 위한 계약 결혼이 아니야. 정의에 대한 문제지. 나에게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파트너가 필요해. 나와 함께 일해줘, 한유진. 김 회장을 무너뜨리는 걸 도와줘. 그리고 이 모든 게 끝나면 약속했던 돈과 나의 영원한 감사를 담아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지. 그것은 중대한 순간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출구를 제안하는 동시에 입구를 열어주고 있었다.
그의 위험한 세계로, 그의 싸움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입구를 유진은 눈앞의 남자를 보았다. 차가운 CEO, 뛰어난 전략가,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에 숨겨진 외롭고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녀가 알던 소년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녀의 결정은 더 이상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짓밟힌 자존심과 정의에 대한 문제였고, 진짜 강지훈이라는 남자와 그녀 사이에 존재하는 희미한 연결고리 때문이었다. 받아들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돈 때문도 아니고 당신의 부하 직원으로서도 아니에요. 당신의 파트너로서. 유진이 손을 내밀었다. 지훈이 그 손을 잡았다. 그의 손아귀는 결코 무력하지 않은 남자의 강한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악수는 새로운 동맹을 굳건히 했다. 편의를 위한 계약은 죽었다. 비밀과 위험 속에서 맺어진 파트너십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한유진과 강지훈의 동맹이 맺어진 후 저택의 차가운 서재는 더 이상 위압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저택에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두 사람은 그곳에서 세상을 뒤바꿀 계획을 세웠다. 휠체어라는 족쇄를 벗어던진 지훈은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휠체어를 이용했다. 거대한 디지털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김 회장의 인맥, 그의 자금줄, 그리고 그가 저지를 다음 행동 패턴을 그려나갔다. 그의 내부자 정보는 뼈대를 제공했다. 그 위에 한유진의 분석력이 살을 붙였다. 그녀는 자신이 외웠던 유령 회사들의 복잡한 관계망을 그려내고 재무제표의 약한 고리를 찾아냈으며 적들의 심리를 분석해 전략적인 함정을 설계했다. 김 회장은 탐욕스럽지만 동시에 극도로 신중한 인물이에요. 큰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죠. 하지만 자신의 정보력에 대한 과신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유진이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에게 확실한 정보를 미끼로 던져주는 건가? 지훈이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고 되물었다. 맞아요. 그가 보기에 당신이 들인 어리숙한 아내가 흘리는 정보라면 의심 없이 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러워졌다. 냉혹한 CEO의 가면은 그녀 앞에서 녹아내렸고 목표에 집중하는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만이 남았다. 그들은 서로의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하고 때로는 격렬하게 논쟁하며 그렇게 하나의 완벽한 계획을 만들어 나갔다. 지적인 교감 속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깊어졌다. 반역의 첫 단계는 정보 교란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방에 있는 도청 장치를 역이용했다. 그녀는 친구와의 통화를 가장해 JK그룹이 곧 파산 직전의 바이오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실수로 흘렸다. 어설픈 스파이의 서툰 정보 유출이라고 판단한 김 회장은 쾌재를 불렀다. 그는 자신의 비자금을 이용해 해당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기 시작했다. JK그룹의 공식 발표가 나면 주가가 폭등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두 번째 단계는 재정 압박이었다. 유진은 김 회장의 핵심 동맹 중 한 명이 비밀리에 지배하고 있는 부품 공급 업체를 찾아냈다. 지훈은 대리인을 통해 더 저렴하고 품질 좋은 대체 공급 업체를 시장에 갑자기 등장시켜 그 회사를 극심한 재정난에 빠뜨렸다. 김 회장의 동맹은 필사적이 되었고 필사적인 사람은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었다. 마지막 단계는 내부 분열이었다. 지훈은 충성스러운 조비서를 통해 김 회장 파벌의 각기 다른 인물들에게 마치 김 회장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그들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식의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인 정보를 흘렸다. 적의 캠프 내부에서 의심과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다. 치열한 기업 전쟁 속에서도 두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는 변화하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계속되는 작업에 지친 유진은 서류 더미 위에서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지훈은 잠든 그녀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지난 몇 년간 잊고 지냈던 따뜻하고 보호적인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차올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유진은 어깨 위의 재킷을 보고 놀랐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지훈의 눈에서 평소와 다른 부드럽고 상처받기 쉬운 표정을 보았지만 그는 금세 평소의 가면을 다시 썼다. 또 어떤 날에는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유진이 조용히 물었다. 혹시 어릴 때 느티나무 아래서 했던 약속 기억해요? 처음으로 지훈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 기억을 인정했다. 잊은 적 없어. 다만 오는 길을 잠시 잃어버렸을 뿐이야. 그 짧은 대화가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수년간의 시간과 거짓말의 강을 메웠다. 전문가적인 파트너십은 부인할 수 없이 개인적이고 낭만적인 관계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들은 공유된 싸움이라는 시련 속에서 단련된 어른으로서 다시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설치한 덫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유진이 흘렸던 바이오 회사가 대규모 임상시험에 실패했다는 뉴스가 터져나왔고 주가는 폭락했다. 김 회장은 막대한 비자금을 잃었지만 그 손실을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었다. 또한 재정 압박에 시달리던 그의 동맹은 회사를 구하기 위해 불법적인 거래를 시도했고 그 모든 과정은 지훈의 팀에 의해 완벽하게 기록되었다. 김 회장의 파벌 내부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배신자라고 의심하며 균열이 격화되었다. 그의 권력 기반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어느 밤 지훈과 유진은 그들의 전략 보드 앞에 섰다. 모든 말들이 그들이 계획한 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적을 혼란에 빠뜨렸다.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훈이 유진을 향해 돌아섰다. 분위기는 승리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마지막 전투를 앞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가 미끼를 물었어. 이제 마지막 한 수를 둘 때가 됐어.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단순한 전략적 파트너를 넘어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준비됐어, 한유진. 그녀는 두려움과 환희가 뒤섞인 채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난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대답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다. 그녀는 마지막 전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한 그와 함께할 미래가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임무와 그들의 마음 사이의 경계선은 이제 완전히 허물어졌다. 착찬 로이 데일라 증가오짜오 고거우쥐엔 증사오 JK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공기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수많은 언론사와 투자자 그리고 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주요 주주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회의장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전쟁터였다. 거대하고 차가운 강당의 한쪽에는 김태수 회장과 그의 파벌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충분한 의결권을 확보했으며 이사회를 설득해 강지훈을 몰아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지훈의 건강 문제와 그가 꾸며낸 아내의 스캔들을 명분으로 내세울 참이었다. 잠시 후 강지훈과 한유진의 모습을 드러냈다. 지훈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가면 같았다. 유진은 그의 곁에서 침착하고 우아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맹렬하게 회전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짧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시선을 교환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무언의 확인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몇 가지 형식적인 절차가 끝난 후 마침내 김 회장이 발언대에 섰다. 그는 위선적인 연설을 시작했다. 회사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조카의 건강에 대한 염려, 그리고 강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의 필요성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제시하며 유진이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산업 스파이라고 주장했다. 지훈의 결혼이 중대한 판단착오였다고 몰아세웠다.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이 지지의 목소리를 높였다. 분위기는 완전히 그에게 넘어간 듯 보였다. 회의장 곳곳에서
투자자들의 셔군거림과 걱정스러운 표정들이 터져 나왔다. 마침내 이사회 의장이 강지훈에게 답변을 요청했다. 모든 시선이 휠체어에 앉은 남자에게로 향했다. 그는 마치 패배하고 궁지에 몰린 것처럼 보였다. 김 회장은 승리를 예감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지훈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며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마이크를 통해 낮지만 선명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삼촌조의 안위와 회사의 미래에 대한 깊은 염려 감사합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한 가지는 맞습니다. 이 회사는 오랫동안 암세포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탐욕과 부패, 그리고 배신이라는 이름의 암세포 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암세포를 도려내는 수술을 할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강지훈은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그는 휠체어의 팔걸이를 양손으로 짚고 통제되고 강력한 움직임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역. 강당 전체에서 집단적인 경악의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김 회장의 얼굴은 충격과 불신으로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의기양양하던 미소는 산산조각이 났다. 이제 당당히 두 발로 선 지훈은 유진을 향해 손짓했다. 이제 제 파트너가 저희의 내부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는 파트너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유진이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CEO의 어리고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회의장을 압도하는 당당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녀는 침착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그들이 수집한 반박 불가능한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강당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그녀는 김 회장이 자금을 빼돌리는 데 사용한 유령 회사들의 관계망을 보여주었고 횡령된 자금이 그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흐름을 명백히 밝혔다. 김 회장의 동맹들이 불법적인 거래를 논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었고 그가 유진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했던 증거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분석 영상이 이어졌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마지막 일격이 남아있었다. 지훈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제 삼촌의 탐욕은 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것은 김 회장과 자신의 사고를 위장했던 트럭 운전사 사이의 대화였다. 조비서의 팀이 비밀리에 녹음한 것이었다. 녹취록에서 김 회장은 입이 가벼운 운전사를 처리하고 사건을 영원히 묻어버리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명백한 살인교사에 대한 자백이었다.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 회장은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증거에 의해 공범으로 지목된 그의 동맹들은 필사적으로 그의 절박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바로 그 순간 강당의 문이 활짝 열렸다. 지훈의 법무팀으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김 회장에게로 직진했다. 김태수 씨 당신을 횡령 주가 조작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김 회장과 그의 핵심 공범들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탐욕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제국은 가장 화려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회의장은 소란으로 가득했지만 그 혼돈의 중심에서 지훈과 유진은 나란히 서 있었다. 지훈은 충격에 빠진 주주들과 언론을 향해 회사의 지배구조를 전면 개혁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강력한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연설을 마친 그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계약에 의한 제스처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공개적인 선언이었다. 그들이 만들어낸 폭풍이 마침내 잦아들고 정화된 풍경만이 남은 그곳에 두 사람은 굳건히 서 있었다. 정의와 새로운 시작의 상징처럼.
결정적인 전투는 승리로 끝났다. 주주총회에 폭풍이 지나가고 몇 주가 흘렀다. 세상은 새로운 이야기에 열광하다가 이내 잠잠해졌다. 초반의 충격으로 잠시 흔들렸던 JK그룹의 주가는 강지훈의 강력하고 윤리적인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세를 되찾고 꾸준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회사와 저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김 회장이 심어놓았던 두려움과 의심의 그림자는 걷히고 그 자리에는 조심스러운 낙관과 활기가 넘쳤다. 김 회장에게 충성하던 집사와 직원들은 모두 교체되었다. 한유진은 더 이상 계약직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쟁취한 JK그룹의 신설부서인 전략기획실의 실장으로 공식 임명되었다. 회의실에서 자신의 팀을 자신감 있게 이끌고 동료들에게 존중받는 그녀의 모습은 그녀가 이룬 전문적인 승리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오래된 상처들도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강지훈의 아버지가 마침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아직은 쇠약했지만 그는 회복하고 있었다. 지훈은 아버지에게 유진을 소개했다. 계약으로 맺어진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이자 가족과 회사를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모든 것을 전해 들은 아버지는 유진을 깊은 감사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두 사람의 관계를 진심으로 축복했다. 지훈의 가장 큰 동기였던 아버지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의 마음속 가장 큰 응어리가 풀렸다. 유진 역시 자신의 가족을 찾았다. 지훈의 지원 덕분에 최고의 치료를 받은 그녀의 아버지는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집안의 빚은 모두 청산되었고 어머니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랑스럽고 기쁜 얼굴로 딸을 끌어안았다. 마침내 유진은 자신을 계약 결혼으로 내몰았던 무거운 짐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어느 조용한 저녁 지훈과 유진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서재에 마주 앉았다. 지훈이 서랍에서 낡은 혼인 계약서를 꺼냈다. 한때 그들의 관계를 규정했던 그 문서는 이제 다른 생애의 유물처럼 보였다. 이 계약은 이제 무효야. 지훈이 말했다. 그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약속했던 500만 달러가 입금된 수표를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건넸다. 유진은 수표를 한 번, 그리고 그를 한 번 쳐다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수표를 그에게 다시 밀어냈다. 말했잖아요. 돈 때문에 한 일이 아니라고. 당신과의 파트너십은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훈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계약서와 수표를 집어들었고 두 사람은 함께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들의 낡은 관계를 정의했던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이제 그들은 모든 의무와 거짓에서 벗어난 두 명의 자유로운 개인으로 마주섰다. 모든 것이 사라진 지금 지훈은 이제 진심으로 그녀의 마음을 얻어야 했다. 그는 유진을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다. 그들이 함께 자랐던 옛 동네였다. 그는 그녀를 어릴 적 그들의 비밀 장소였던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로 이끌었다. 그에게는 화려한 미사여구가 없었다. 그는 진심을 다해 말했다. 처음 그녀를 이용하고 상처를 줬던 것,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녀가 자신을 이끌어준 빛이었고 자신에게 힘을 실어준 전략가였으며 이길 용기를 준 파트너였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불을 과시하는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그녀의 성격을 반영하는 듯한 단순하고 우아한 반지가 들려 있었다. 한유진 감정에 젖은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건 계약이 아니야. 조건도 기간도 없어. 내 평생의 파트너가, 내 아내가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지 않겠어. 이번에는 진짜로. 나와 결혼해줄래? 유진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과거와 미래가 완벽한 순간 속에서 하나로 합쳐졌다. 1년 후 JK그룹은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강지훈과 한유진은 재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파워 커플이 되었다. 마지막 장면은 그들의 집이다. 더 이상 차가운 저택이 아닌 따뜻하고 행복이 넘치는 공간. 두 사람은 정원을 내다보고 있었다. 정원에는 건강을 되찾은 유진의 부모님과 지훈의 아버지가 함께 담소를 나누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절망과 기만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여정은 사랑과 정의, 그리고 함께 나누는 밝은 미래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 그들이 함께 이겨낸 모든 시련과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모든 약속이 담겨 있었다. 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아우라그룹 강 회장의 고택 응접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대한민국 유수의 재벌가 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지성을 뽐내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이 자리의 주인인 강 회장의 유일한 손자이자 아우라그룹의 후계자 강민준의 아내가 되는 것이었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서아는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다른 아가씨들이 미술과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뽐내며 강 회장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서아는 오직 자신의 앞에 놓인 딸기 케이크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동그랗고 순진한 눈은 세상에 어떤 근심도 담고 있지 않은 듯했다. 이세호와 양. 마침내 강 회장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아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입가에 작은 크림이 묻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아가씨들의 입가에 조소가 스쳐 지나갔다. 네네, 할아버님, 서아가 명랑하게 대답했다. 강 회장의 눈썹이 희미하게 꿈틀거렸지만 그는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서아 양의 취미는 무엇인가? 케이크 먹기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리고 예쁜 디저트 사진 찍기요. 어허, 그렇군. 그럼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 매일매일 맛있는 케이크를 먹는 거요. 응접실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아의 부모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고 경쟁자들은 더 이상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저렇게 머리가 텅 빈 여자가 어떻게 이 자리에 끼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다. 바로 그때 응접실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강민준. 그가 들어서는 순간 실내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것 같았다.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 타인을 압도하는 냉정한 카리스마.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지긋지긋하다는 듯 짜증이 어린 눈으로 방 안을 훑었다. 다들 모이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메말라 있었다. 왔느냐 민준아. 강 회장이 손자를 맞았다. 여기 있는 아가씨들을 보거라. 내 아내가 될 사람을 네가 직접 골랐으면 해서 불렀다. 민준의 시선이 아가씨들을 차례로 훑었다. 그의 눈길이 닿을 때마다 그녀들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어필하려 했다. 그의 눈은 야망과 계산으로 가득 찬 얼굴들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모두 그에게서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다. 권력, 명예 혹은 돈. 그는 그런 여자들에게 질려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이서아에게 닿았다. 그녀는 유일하게 그를 쳐다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어느새 새로 가져온 초콜릿 무스 케이크를 작은 포크로 조심스럽게 떠먹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민준의 머릿속에서 빠른 계산이 이루어졌다. 제요 여자들 모두가 상어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에 사사건건 간섭하며 권력을 탐하겠지. 하지만 저 여자, 그의 시선이 다시 서아에게 향했다. 제요 바보, 저 여자는 무해하다. 내 일에 간섭하지도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을 거다. 그저 인형처럼 조용히 케이크나 먹겠지. 완벽한 방패막이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제요 여자. 그가 손가락으로 서아를 가리켰다. 저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응접실은 충격으로 정지했다. 서아는 자신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눈만 끔뻑거렸다. 코끝에는 방금 막 묻은 초콜릿 크림이 점처럼 찍혀 있었다. 그녀의 부모는 놀라움과 황홀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고
다른 경쟁자들은 분노와 불신으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렇게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며느리가 가장 어이없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민주는 자신의 약혼녀가 된 서아와 잠시 독대했다. 그는 얼음 같은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규칙은 3가지다. 서아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첫째, 내 서재에 들어오지 마라. 둘째, 내 일에 대해 묻지 마라. 셋째, 내게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라. 아내로서의 애정, 남편으로서의 관심, 그 무엇도. 그의 말은 비수처럼 차가웠다. 그는 그녀를 아내가 될 사람이 아닌 집에 들여놓는 애완동물이나 가구처럼 대하고 있었다. 그 대가로 당신이 원하는 케이크는 얼마든지 먹게 해주지. 네, 세화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요? 와, 신난다. 민주는 그녀의 단순한 반응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그녀가 정말로 머리가 나쁘다고 그래서 다루기 쉬울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차갑게 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응접실에 홀로 남은 서아. 그녀는 잠시 동안 그가 사라진 계단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얼굴에서 해맑은 미소가 사라졌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눈동자에 날카롭고 차가운 지성의 빛이 돌아왔다. 그녀는 방금 전의 만남을 머릿속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복기했다. 강 회장, 겉으로는 온화하지만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늙은 여우. 나를 선택한 데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경쟁자들, 전형적인 상류층의 오만함과 야망. 이들은 앞으로 나의 가장 큰 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강민준, 그녀는 그의 차가운 눈빛과 말을 떠올렸다. 완벽한 얼음 왕자, 그는 나를 완벽한 바보로 보고 있다. 내가 파고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약점이지. 그녀는 자신의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가장 어려운 관문이었던 강민준의 아내가 되는 것에 성공한 것이다. 그녀의 진짜 목적. 그것은 아우라그룹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체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그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을 파헤쳐야만 했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어린 동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 그것은 바로 아우라그룹의 바이오 연구소에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민준의 아내가 되어야만 했다. 가하면은 성공적으로 썼어. 채 오르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케이크를 보고 기뻐하던 단순한 소녀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건 거대한 도박판에 막발을 들여놓은 냉철한 승부사의 얼굴이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소아. 그녀의 조용하지만 위험한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강민준과의 결혼 생활은 계약서의 내용처럼 건조하고 단순했다. 이소아의 새로운 삶은 거대한 세장 속에서의 완벽한 영이 그 자체였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케이크만 좋아하는 바보 아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녀는 커다란 거실에 푹신한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어린이 만화 채널을 보았다. 그녀의 앞에는 언제나 저택의 파티시에가 만든 달콤한 디저트들이 놓여 있었다. 저택의 고용인들은 그녀를 어린 사모님이라 부르며 한심하다는 듯한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사모님, 오늘 간식은 초콜릿 퐁당과 마카롱입니다. 와, 정말요, 최고예요. 서아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녀의 이런 순진한 반응은 그녀가 정말로 머리가 나쁘고 생각이 없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특히 민준의 사촌이자 아우라그룹의 이사인 최유라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하고 괴롭혔다. 형님도 참 취향이 독특하시지. 저런 케이크만 아는 바보를 아내로 들이다니. 유라는 서아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하녀에게 말하곤 했다. 어머, 새언니, 만화 재밌으세요. 그렇게 유치한 것만 보니 머리가 나빠지는 거 아닐까요? 서아는 그런 유라의 조롱에 그저 헤헤 웃으며 대답할 뿐이었다. 유라 아가씨도 같이 볼래요. 이 만화에 나오는 토끼가 정말 귀여워요. 그녀의 이런 동문서답과 천진난만한 반응은
유라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상대가 전혀 타격을 받지 않으니 괴롭히는 재미조차 없었다. 하지만 밤이 되어 그녀의 방에 홀로 남게 되면 서아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그녀는 낮 동안 모았던 모든 정보들, 고용인들의 대화, 집안의 구조, 가족들의 역학관계를 머릿속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숨겨둔 소형 태블릿으로 아우라 그룹의 주가 변동과 최신 뉴스들을 분석했다. 그녀의 최종 목표인 아우라 바이오 연구소에 접근하기 위한 계획을 한 단계씩 치밀하게 세워나가고 있었다. 한편 강민주는 자신의 뭘까?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그저 할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한 장식품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유치한 행동들은 그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지만 적어도 그녀는 다른 여자들처럼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그의 일에 간섭하지 않았다. 그 점 하나만은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무관심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자신의 서재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이 새로 출시할 친환경 자동차의 글로벌 부품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달렸지만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밤샘 작업으로 피곤한 얼굴이었고 서아는 평소처럼 포크로 팬케이크를 쿡쿡 찌르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때 거실 한쪽에서 놀고 있던 서아가 알록달록한 레고 블록으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블록으로 복잡하고 기이한 형태의 길을 만들었다. 우와, 보세요. 이렇게 길을 만드니까 자동차들이 하나도 안 막히고 쌩쌩 달려요. 그녀는 작은 자동차 장난감을 자신이 만든 길 위로 굴리며 혼자 신나서 소리쳤다. 민주는 짜증스럽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침부터 저 유치한 소음이라니. 하지만 그의 시선이 그녀가 만든 블록 구조물에 닿는 순간 그의 뇌가 번개라도 맞은 듯이 멈췄다. 서아가 만든 길은 중앙 집중적인 물류 허브를 거치지 않고 여러 개의 거점을 통해 부품을 분산시켜 공급하는 탈중앙화 물류 네트워크, 모델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었다. 그가 며칠간 고민했던 문제에 대한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쾌한 해답이었다. 아, 연이겠지.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저런 바보가 이런 복잡한 개념을 알 리가 없었다. 그저 아이들의 장난이 우연히 자신의 고민과 맞아떨어졌을 뿐이라고 그는 결론 내렸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녀가 만든 블록의 이미지가 떠나지 않았다. 두 번째 균열은 몇 주 뒤에 일어났다. 이번에는 새로 론칭할 화장품 브랜드의 마케팅이 문제였다. 자연주의, 친환경 같은 진부한 컨셉으로는 더 이상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었다. 그는 새롭고 강력한 슬로건이 필요했다. 그날 저녁 그는 거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고 서아는 소파에 누워 어린이용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작은 씨앗이 거대한 숲을 이루는 과정이 나오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한 톨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숲의 약속을 품고 있답니다. 다큐멘터리의 성구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서아가 박수를 치며 그 말을 노래처럼 따라 불렀다. 작은 씨앗, 커다란 숲, 작은 씨앗이 커다란 숲이 된대요. 그녀의 순진한 목소리가 민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작은 씨앗이 품은 거대한 숲의 약속. 민준은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다. 완벽했다. 그것은 단순한 슬로건을 넘어 브랜드의 철학을 담을 수 있는 강력한 스토리였다. 그는 다시 한번 소름이 돋는 우연에 놀랐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는 애써 그것이 우연일 뿐이라고 자신을 타이르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심이라는 작은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강 회장과의 바둑 대결에서 일어났다. 어느 주말 오후 강 회장은 서아를 자신의 서재로 불러 바둑을 두자고 제안했다. 사야가 바둑 둘 줄 아느냐?
아니요, 처음 봐요. 돌멩이가 예쁘네요. 모두가 그녀가 당연히 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준 역시 할아버지가 저 바보를 데리고 무슨 소일거리를 하시려는 건가 생각했다. 서아는 정말로 아무렇게나 두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바둑의 정석이나 규칙을 전혀 무시한 채 이리저리 돌을 놓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아무렇게나 놓은 돌들은 절묘하게 강 회장의 수를 방해하고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결국 그날의 대국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무승부로 끝이 났다. 대국이 끝나자 강 회장은 껄껄 웃으며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 참으로 물건일세. 아주 재미있는 아이야. 강 회장의 눈빛은 그저 손주 며느리를 귀여워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롭고 흥미로운 빛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지난 몇 주간의 거실과 식당의 CCTV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그녀가 만들었던 블록 구조물, 그녀가 노래처럼 불렀던 다큐멘터리의 대사, 그리고 할아버지와의 바둑대국. 그는 영상을 확대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아주 찰나의 순간, 케이크를 향해 있던 그녀의 얼굴에서 순진하고 텅 비어있던 표정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상황을 분석하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지성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1초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준의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아주 천천히 차갑고도 흥미로운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무해한 인형인 줄 알았더니 능숙한 거짓말쟁이였군. 그는 배신감 대신 아주 강렬한 흥미와 호기심을 느꼈다. 이 재미없는 계약 결혼이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게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바비에와 까하, 보세, 바보 아내가 쓰고 있는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강민준의 의심이 싹트는 동안에도 최유라의 이서아에 대한 경멸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녀의 눈에 이서아는 머릿속에 온통 케이크와 만화 생각뿐인 이용 가치가 높은 완벽한 바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바보를 이용해 자신의 가장 큰 라이벌인 강민준에게 치명타를 날릴 계획을 세웠다. 아우라 그룹은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차세대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의 수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수조 원이 걸린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했다. 그리고 최유라는 바로 이 프로젝트를 망가뜨릴 생각이었다. 사혜 언니, 요즘 오빠랑은 좀 어때요? 어느 날 오후 유라는 평소와 달리 아주 다정한 얼굴로 서아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손에 예쁘게 포장된 마카롱 상자까지 들고 있었다. 민준 오빠가 워낙 무뚝뚝해서 새언니가 고생이 많죠. 제가 두 사람 사이가 좋아지게 좀 도와줄게요. 서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여우 같은 여자가 또 무슨 꿍꿍이일까?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순진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정말요? 어떻게요? 유라는 핸드백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서아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민준 오빠가 사무실에 두고 간 거예요. 그녀가 비밀스럽게 속삭였다. 내일 아침에 있을 스마트시티 최종 입찰 프레젠테이션에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파일이래요. 새언니가 오늘 밤에 몰래 오빠 서재 책상 위에 올려두면 오빠가 분명 기뻐할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도 허술하고 유치한 함정이었다. 서아는 민준이 자신의 서재에 그 누구도 심지어 할아버지인 강 회장조차 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유라는 이 USB를 통해 프로젝트를 망치는 동시에 서아와 민준의 사이를 이간질할 속셈이었다. USB 안에 든 파일이 무기겠군. 서아는 속으로 생각했다. 우와, 정말요? 저한테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시다니 고마워요. 유라 아가씨. 그녀는 마치 대단한 상이라도 받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USB를 품에 꼭 안았다. 그날 밤 서아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비장한 스파이처럼 살금살금 2층으로 올라갔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집안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강민준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계산하에 이루어진 연기였다. 그녀는 서재로 향하는 복도 중간에서 마치 발이라도 헛디딘 것처럼 과장되게 비틀거렸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오렌지 주스잔이 정확하게 USB 위로 쏟아졌다. 어머나 어떡해. 서아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소리쳤다. 그녀의 비명소리에 근처에 있던 하녀가 달려왔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네, 내가 아주 중요한 걸 망가뜨렸어요. 흐앙유라 아가씨가 오빠 갖다 주라고 한 건데 나 이제 어떡해요. 그녀는 흠뻑 젖은 USB를 들고 발을 동동 굴렀다. 완벽한 연기였다. 서아는 울먹이며 거실에 있는 공용 노트북으로 달려갔다. 고쳐야 해. 내가 고쳐야 해. 그녀는 주스에 젖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몇 번의 에러 메시지가 뜨더니 간신히 파일 하나가 열렸다. 스마트시티 최종 예산안이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었다. 서아는 파일을 열어보고는 더욱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숫자들이 다 이상해졌어. 내가 다 망쳤어. 하지만 울먹이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했다. 그녀는 빠르게 파일을 스캔했다. 유라의 계략은 생각보다 정교했다. 예산안의 항목별 금액을 교묘하게 부풀려 전체 사업비를 터무니없이 높게 보이도록 만들었고 중요한 계산 수식 몇 개를 의도적으로 망가뜨려 보고서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이대로 제출했다면 아우라그룹은 탐욕스럽고 무능한 기업으로 낙인 찍혀 입찰에서 탈락할 것이 뻔했다. 서아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마구잡이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마치 컴퓨터를 전혀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당황해서 아무 키나 누르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혼란스러운 움직임 속에서 그녀의 손가락은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망가진 수식을 순식간에 복원했고 부풀려진 예산 항목들을 현실적인 수치로 되돌려 놓았다. 심지어 기존의 예산안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비용 구조로 재설계하기까지 했다. 몇 분 후 그녀는 완전히 새로워진 예산안을 깨끗한 새 USB에 저장했다. 그리고 노트북에서 모든 접속 기록과 흔적을 완벽하게 삭제했다. 그녀는 새 USB를 들고 울먹이는 얼굴로 민준의 서재 문 앞으로 갔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김 집사에게 그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집사님, 제가 실수로 주스를 쏟아서 원래 USB는 고장 났는데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파일을 새로 저장했어요. 이거라도 오빠 책상 위에 좀 전해주세요. 흑흑. 김 집사는 민준의 비밀 지령에 따라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가 내민 새 USB를 받아들었다. 서재 안강민준은 자신의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포커페이스였지만 그의 눈동자는 흥미롭게 빛나고 있었다. 김 집사에게서 건네받은 USB. 그는 그것을 자신의 컴퓨터에 꽂아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는 할 말을 잃었다. 파일 안에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예산안이 들어있었다. 그가 이끌던 TF팀이 몇 주간 만든 초안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는 보고서였다. 그는 CCTV 화면을 되돌려 그녀가 키보드를 두드리던 모습을 다시 확인했다. 마구잡이로 보였던 그녀의 손놀림은 사실 현란한 연주에 가까운 전문가의 타이핑이었다. 이제 모든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의 입가에 떠올랐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다음 날 스마트시티 사업 최종 입찰 프레젠테이션 현장. 최유라는 강민준이 어떤 망신을 당할지 기대하며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었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무대에 오른 민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아가 수정한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의 발표는 완벽했고 그가 제시한 예산안은 모든 경쟁사들을 압도할 만큼 훌륭했다. 결과는 아우라그룹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유라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심어놓은 스파이 프로젝트 팀의 박 부장이 갑자기 감사팀에 의해 연행되었다. 서아가 거실 노트북에서 파일을 열려고 시도했을 때 그녀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몇 번의 로그인 에러가 서버에 기록되었고, 그것을 수상하게 여긴 민준의 보안팀이 파일의 출처를 역추적하여 최초 작성자인 박 부장을 찾아낸 것이다. 박 부장은 모든 것이 최유라 이사의 지시였다고 자백했다. 유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 부장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자신의 꾀에 자신이 완벽하게 넘어가 버린 것이다. 그녀는 멍청한 올케에게 제대로 한 방 먹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의 몸을 떨었다. 같은 시각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강민주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한 장을 보고 있었다. 계약 결혼이 결정되던 날 케이크를 먹으며 바보처럼 웃고 있던 이서아의 사진이었다. 그의 차가웠던 호기심은 이제 완전히 다른 감정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넘어선 그녀라는 인간 자체에 대한 아주 깊고 위험한 독점욕이었다. 이세호아. 그가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당신이라는 게임 아주 마음에 들어. 최유라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고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본궤도에 오른 후 강민준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그 변화는 저택의 모든 사람들을, 특히 최유라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앞으로는 아내와 좀 더 시간을 보낼 생각입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민준이 폭탄 같은 선언을 했다. 그는 늘 그랬듯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말은 모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아내가 아직 이 집에 적응을 못하는 것 같으니 남편으로서 돕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럴싸한 이유였지만 그동안 아내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그의 태도를 생각하면 아무도 믿지 않았다. 최유라는 저 바보 같은 계집이 오빠에게 무슨 꼬리를 친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분노에 찬 눈으로 서아를 쏘아보았다. 하지만 서아는 그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포크로 소시지를 찍으며 와 정말요 신난다 라고 외칠 뿐이었다. 그날 이후 민준의 발아래 보자 네 바보 안에 길들이기 아니 바보 안에 탐색하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그는 정말로 그녀에게 시간을 쏟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선물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 선물들은 다른 재벌가 남편들이 아내에게 주는 다이아몬드나 명품 가방이 아니었다. 이건 뭐예요? 서아는 자신의 방을 가득 채운 거대한 곰 인형들을 보며 물었다.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민주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는 그녀에게 한정판 캐릭터 피규어 세트, 세상의 모든 젤리를 모아놓은 듯한 과자 선물 세트, 그녀가 즐겨보는 만화 캐릭터 상품들을 사다 주었다. 그는 그녀를 시험했다. 그녀가 이런 유치한 선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비싸고 값비싼 것을 요구하는지 보고 싶었다. 하지만 서아는 그의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다. 그녀는 곰 인형을 껴안고 뒹굴었고 젤리를 보며 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보석이나 돈을 탐내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한 어린아이를 연기했다. 그리고 며칠 뒤 민주는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다. 주말에 놀이공원에 가지. 그의 말에 저택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일밖에 모르던 웃는 모습 한번 제대로 보인 적 없던 얼음 왕자가 자신의 바보 아내를 데리고 사람이 가장 많은 놀이공원에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토요일 아침 두 사람은 정말로 롯데월드로 향했다. 민주는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서아의 손에 커다란 솜사탕을 들려주고 그녀의 머리에 우스꽝스러운 토끼 머리띠를 직접 씌워주었다. 우와, 토끼다 토끼. 서아는 머리띠를 만지며 신나게 방방 뛰었다. 그들은 마치 평범한 연인처럼 보였다. 다정한 남편과 철없는 아내.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치열한 탐색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모든 행동과 표정 사소한 말 한마디까지 놓치지 않고 분석했다. 그녀의 영희 속에서 진짜 모습을 찾아내기 위해.
서아 역시 그의 이런 갑작스러운 친절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쓰고 있었다. 사건은 회전 목마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을 때 일어났다. 한 남자가 인파에 떠밀리는 척하며 민준에게로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아주 작은 크기의 도청장치가 들려 있었다. 그의 목표는 민준의 코트 주머니에 저것을 몰래 넣는 것이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전문가의 소행이었다. 민준조차 거의 알아채지 못할 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서아는 보았다. 그녀의 뛰어난 동체 시력과 상황 판단 능력은 남자의 미세한 손놀림과 그의 눈빛에 스치는 목적성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행동했다. 그녀는 마치 발이 꼬이기라도 한 것처럼 아주 우스꽝스럽고 과장된 몸짓으로 넘어졌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끈적끈적한 솜사탕이 정확하게 남자의 손과 코트를 향해 날아갔다. 어머나, 내 솜사탕. 서아가 울상을 지으며 소리쳤다. 남자는 순식간에 끈적한 설탕 범벅이 되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고 그는 당황한 얼굴로 욕설을 내뱉으며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다. 그것은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의 완벽한 실수였다. 그녀의 넘어지는 동작, 솜사탕이 날아간 각도. 그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했다. 그것은 바보의 실수를 가장한 천재적인 방어 기술이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의 아내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엄청난 훈련을 받은 고수였다. 어쩌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할아버지가 보낸 비밀 요원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의 차가웠던 호기심은 이제 경외감과 감탄, 그리고 그녀에 대한 강력한 보호 본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이 위험한 여자에게 흥미를 느끼고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민주는 말이 없었지만 서아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렬해져 있었다. 당신,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꽤 덤벙거리는군. 서아는 그저 헤헤, 죄송해요 라며 바보처럼 웃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단순히 솜사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저택에 도착했다. 서아가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민준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이서아 씨. 그가 처음으로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조심해. 그것은 경고이자 선언이었다. 나는 알고 있다는. 서아의 해맑았던 가면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눈이 그의 깊은 눈동자와 마주쳤다.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의 게임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편이 그녀를 지키는 어둠 속의 기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아는 자신의 기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자신의 정체에 접근해오고 있다는 사실에 짜릿한 긴장감을 느꼈다. 놀이공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택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서아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강민준이 그녀를 막아섰다. 잠깐 나 좀 보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그는 그녀를 이끌고 자신이 그토록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했던 2층의 서재로 향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첫 번째 규칙을 깨뜨린 것이다. 오래된 규칙은 이제 소용없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서재는 어둡고 위압적이었다. 거대한 책상과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이곳은 강민준이라는 남자의 성역이자 그의 머릿속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그는 서아를 자신의 맞은편 의자에 앉혔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민준은 변죽을 울리지 않았다. 그는 얼음 같은 눈으로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당신 정체가 뭐야? 서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계속 연기할 생각이라면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민준이 말을 이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던졌다. 물류 공급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줬던 당신의 레고 블록 구조물. 친환경 화장품의 완벽한 슬로건이 되었던 당신의 혼잣말. 할아버지를 상대로 무승부를 이끌어냈던 당신의 우연한 바둑 실력. 그리고 오늘 놀이공원에서 날 노리던 놈을 막아냈던 당신의 실수까지. 그는 차갑게 웃었다. 우연은 이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아, 이소아 씨. 이제 그 바보 같은 가면은 벗어. 진실을 말해.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더 이상 영희는 통하지 않았다. 서아는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차가운 남자 안에 숨어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에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제 본명은 이소아가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리숙하지 않았다. 차분하고 지적인 그녀 본연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당신이 알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가 사실은 미국 월가에서 최연소 펀드 매니저로 이름을 날렸던 금융분석가였다는 사실. 하지만 거대 자본의 음모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살아야만 했다는 과거. 그리고 그녀가 이 집에 들어와야만 했던 진짜 이유. 제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민우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민우는 아주 희귀한 유전병을 앓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치료법이 없는 병이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강철 같던 그녀의 가면이 동생의 이야기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유일한 희망이 있었어요. 바로 아우라 그룹의 바이오 연구소. 그곳에서 제 동생의 병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 연구 데이터는 그룹의 최고 기밀이었죠. 외부인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당신의 아내가 되려고 했던 이유는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이 집에 들어와 그 연구소에 접근해서 제 동생을 살릴 단서를 찾고 싶었어요. 그것뿐이었어요. 그녀의 고백이 끝나자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제가 당신을 속인 거 알아요.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을게요. 그러니 제발 그 연구만은 멈추지 말아주세요. 제 동생 좀 살려주세요. 그녀는 의자에서 내려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무릎을 꿇기 전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막아섰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에 대한 충격, 그녀의 용기와 지성에 대한 감탄, 그리고 그녀의 절박한 상황에 대한 깊은 연민.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모습을 보았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자신을 속인 사기꾼으로 볼 수 없었다. 마보로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부드러웠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처음부터 내게 왔어야지. 왜 혼자서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거야.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새로운 계약을 하지. 그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종이로 된 계약서가 아니라 당신과 나 우리 둘 사이의 계약을. 당신은 이제부터 나의 진짜 파트너가 되는 거야. 당신의 그 비상한 머리로 내가 이 회사 안의 적들을 모두 물리치는 것을 도와. 그 대가로 나 강민주는 아우라 그룹의 모든 것을 걸고 당신 동생의 치료법을 찾는데 모든 자원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하지. 바이오 연구소의 모든 데이터는 이제부터 당신의 것이야. 서아는 그의 제안에 충격을 받아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존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처벌하는 대신 그녀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민주는 말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것은 서툴지만 따뜻한 위로와 보호의 포옹이었다. 그녀는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오랫동안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더 이상 가짜 부부도 서로를 탐색하는 적도 아니었다. 그들은 비밀과 목표를 공유하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이제부터 민준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당신의 가족들, 그리고 내 숙부까지도. 당신은 더 이상 바보 연기를 할 필요 없어. 당신은 그냥 내 옆에서 공주처럼 보호받기만 하면 돼.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하는 첫 번째 진짜 약속이었다. 서재 안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졌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그들을 둘러싼 어둠과 맞서 싸울 것이다. 아우라 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거대한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고 이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탐욕 그리고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회의의 중심에는 최유라가 있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단상 앞에 서서 강민준 회장에 대한 불신임만을 상정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저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슬픈 표정을 연기하며 자신이 얼마나 회사를 걱정하고 있는지를 역설했다. 강민준 회장님께서 최근 수주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겉보기에는 화려한 성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조작된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다. 보고서는 프로젝트가 심각한 재정난에 부딪혔으며 이 모든 것이 강민준 회장의 독단적이고 무모한 경영 방식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었다. 그녀는 매수한 전문가들의 소견을 덧붙이며 이대로 가다가는 그룹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모든 것은 회장님께서 최근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 회사 경영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이서아를 겨냥했다. 따라서 저는 그룹의 미래를 위해 강민준 회장의 경영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제가 의장 대행을 맡아 이 위기를 수습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설득력이 있었다. 그녀가 매수해둔 몇몇 이사들이 즉시 동조하며 박수를 쳤다. 다른 중립적인 이사들 역시 그녀가 제시한 그럴싸한 증거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의는 그녀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승리를 확신했다. 강민준은 회의 내내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연극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을 유라는 패배를 인정한 나약함이라고 착각했다. 마침내 투표가 시작되려 할 때였다. 민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강력했다. 투표하기 전에 그가 말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또 다른 분석 보고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저의 아내이자 제 가장 신뢰하는 전략자문인 이서아 씨의 보고를 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의 문이 열렸다. 이서아가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케이크나 좋아하는 바보 소녀가 없었다. 날카롭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파워 수트를 입고 차갑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한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녀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망연자실하게 쳐다보는 최유라를 지나쳐 단상으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 시스템에 연결했고 거대한 스크린은 그녀가 준비한 화면으로 바뀌었다. 최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아우라 그룹 회장 전략 자문 이서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명료했으며 지적인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부터 최유라 이사님께서 제기하신 주장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씩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먼저 프로젝트의 실제 재무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다. 그녀의 데이터는 프로젝트가 재정난은커녕 예상치를 뛰어넘는 엄청난 수익을 낼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예상치 못한 재정난의 정체는 이것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최유라가 프로젝트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비밀리에 설립한 여러 개의 유령 회사 명단과 그 회사들로 돈이 흘러 들어간 내역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나타났다. 돈의 흐름은 정확하게 그녀의 개인 비자금 계좌를 향하고 있었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서한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유라가 매수한 전문가들에게 뇌물이 건네지는 순간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전문가들의 목소리와 유라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사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자신들이 한낱 사기꾼에게 놀아났다는 사실에 분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최유라 이사님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회장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한은 마지막 증거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유라가 스마트시티 자회사 하나를 고의로 부도 처리한 뒤 해외의 위장 회사를 통해 헐값에 인수하여 그 회사의 핵심 기술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던 전체 계획도였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유라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이제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이런 사기꾼 같은 어떻게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다. 그때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언팀. 그의 차가운 한마디에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히스테리를 부리는 최유라와 그녀의 핵심 공모자 몇 명의 팔을 붙잡아 회의실 밖으로 끌어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서한은 마침내 프레젠테이션을 마쳤다. 회의실은 잠시 동안의 정적 끝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이사들은 이제 그녀를 존경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이 단상 위로 올라와 그녀의 옆에 섰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다. 그는 그녀를 그저 사랑하는 눈빛으로만 본 것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의 왕국을 구해낸 위대한 여왕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가면을 쓴 신부는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왕관을 쓴 여왕이 되었다. 최유라의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간 후 아우라 그룹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강민주는 더 이상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내 이소아가 함께했다. 두 사람은 단순한 부부를 넘어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사업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였다. 세상은 그들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바보 공주인 줄 알았던 그녀가 사실은 가면을 쓴 천재 전략가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를 알아본 냉정한 재벌 3세와의 동맹과 사랑. 그들의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 같았고 이소아는 순식간에 모든 여성들의 새로운 워너비로 떠올랐다. 강민주는 약속을 지켰다. 그는 즉시 아우라 바이오 연구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서아의 동생 민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특별 TV팀을 꾸렸다. 그는 전 세계 최고의 의료진과 연구원들을 서울로 불러 모았다. 서아는 이제 더 이상 몰래 정보를 훔쳐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당당하게 연구소의 최고 책임자가 되어 동생의 치료 과정을 직접 지휘했다. 몇 달간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기적이 일어났다. 연구팀이 마침내 민우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신약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민우는 점차 건강을 되찾았고 서아는 비로소 평생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서아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는 저택의 거대한 정원을 수천 개의 반짝이는 조명과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흰색 장미로 가득 채웠다. 그리고 정원 한가운데 그는 오케스트라를 불러 아름다운 세레나데를 연주하게 했다. 이게 다 뭐예요? 서아는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민주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고 반짝이는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소아 씨,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의 시작은 계약이었지만 나는 이제 당신 없는 내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됐어. 당신은 내 얼어붙은 세상을 녹여준 유일한 사람이야. 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나와 진짜 부부가 되어주겠어. 계약이 아닌 사랑으로. 평생 당신을 공주처럼 아끼고 사랑하게 해줘. 서아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밤하늘에서는 화려한 불꽃이 터져 나왔다. 그들의 진짜 결혼식은 그렇게 둘만의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열렸다. 시간이 흘러 서아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부회장이자 남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쳤다. 그녀의 지혜와 민준의 결단력이 합쳐지자 아우라 그룹은 전례 없는 황금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녀는 일에만 빠져 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케이크를 좋아했고 민준은 세상의 모든 맛있는 케이크를 그녀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는 정말로 그녀를 공주처럼 대했다. 그녀가 웃으면 그의 세상도 웃었고 그녀가 행복하면 그의 세상도 행복했다. 어느 주말 오후 두 사람은 정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민우가 정원에서 강아지와 뛰어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생각해보면 참 이상해요. 서아가 민준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내가 당신을 속이려고 이 집에 들어왔는데 결국엔 내가 당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으니까. 민준이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하며 웃었다. 나야말로 바보 같은 인형인 줄 알고 들였다가 내 인생 전부를 저당 잡혔지. 그의 말에 두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성은 더 이상 차갑고 외로운 얼음성이 아니었다. 사랑과 웃음 그리고 따뜻함이 가득한 진짜 집이 되었다. 가면을 쓴 소녀는 마침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왕자를 만나 영원히 행복한 공주가 되었다.